저희는 이제 6월 달경에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자산 긴축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잠깐 달러 약세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강세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초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물가 수준이 2%대에 접어드는 구간에서 인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6월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쌤클라스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쌤클라스는 각계각층에 계신 전문가들을 모셔서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코너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저한테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온 게 야, 내 미국채 30년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또 환율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찐 채권 전문가, 채권하면 그녀, 한윤지 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 투자 리서치 센터에서 채권 담당 리서치를 하고 있는 한윤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제가 금리 얘기부터 먼저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금리보다 환율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연말에 또 뉴욕을 가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얼마 전에 원달러 환율이 진짜 오래간만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1,400원을 찍었었죠? 네.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N달러 환율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는 금리 차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 금리가 낮은 수준이죠.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금리 기준으로 봐도 10년 금리가 지금 미국은 거의 4.7, 4.8 뭐 이렇게 우려되는 수준인데 한국은 금리가 올라도 3.6, 3.7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너무 미국이 높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가 낮은 국가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서 엔화나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일본이 외화 보유고가 엄청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 엄청난 외화를 가지고 환에 개입하지 않을까? 일본 입장에서는 경기도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경기가 오랫동안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엔저가 나타나면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출과 그런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엔저를 약간 즐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저는 위안화는 또 그렇게 약하지가 않더라고요. 위안화는 오히려 한국보다 덜 빠졌어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고 물가도 글로벌 선진 신흥 모든 국가들이 고물가를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혼자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추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나 PF 관련 문제도 굉장히 심하고 해서 금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에 비해서 금리를 많이 낮추지 못한 게 위안화 약세 방어의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엔화도 얘기하고 원화도 얘기하고 위안화도 얘기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기준금리 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채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율에 관해서 주저리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창용 총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화 약세는 구조적인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구조적 변화에 따른 문제가 맞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제 한국이 신흥국이다 보니까 빠른 성장을 하는 와중에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어느덧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어서 이제 한국 외에도 여러 투자처가 많아졌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한국 외에 다른 데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쉽사리 탈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미국은 참 행복한 나라인 것 같아요. TSMC도 미국에다가 굉장히 큰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을 지으면서 달러와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올해 원달러는 어떤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제가 연말에 뉴욕 가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6월 달경에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자산 긴축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오.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잠깐 달러 약세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강세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유는 그 미국이 원래 올해 기준금리 3회 인하를 한다고 했다가 2회로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강달러 압력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언제 최초로 금리 인하를 할지가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초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기준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미뤄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의 통화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올해도 또 한 번도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너무 무너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내려옵니다. 늑대가 내려옵니다라고 외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고 네. 너무 늑대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망가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늑대가 내려오더라도 사람들이 아예 안 내려오잖아. 네네. 뻥치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올해 한 차례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 한 차례, 적당히 한 2차례 정도는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물가 수준이 2%대에 접어드는 구간에서 인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 CPI,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가장 물가가 연간으로 낮아지는 구간이 8월에서 10월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인 9월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9월이라고) 첫 번째 기준 인하 시점을 잡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일어났을 때 과연 채권 가격에는 언제쯤 좀 반영이 되냐. 보통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먼저 반영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하는데 일단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보자면 네네네. 과거에 실제로 기준금리를 했던 시기들을 모아보면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채권을 샀다면 무조건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좀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들은 한 6, 7월 정도? 네. 그 정도가 투자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부터도 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네. 그 금리가 거의 4.6에서 4.7% 네, 맞아요. 근처인데 고점은 한 5% 정도였죠. 네, 작년 10월에 맞아요. 5%였는데요. 작년 10월과 다른 점은 작년 10월에는 이제 미국에서 국채 발행을 3분기에 1조 달러 넘게 한다고 하면서 그 발행 관련 우려 때문에 금리가 더욱더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발행 관련 우려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작년 10월과 같은 오름세는 없을 것 같고 또 이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명목 성장률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올해 명목 성장률의 컨센서스는 약 4.9%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 미국채 10년의 금리 레벨이 거의 하이 레벨 정도래요? 네, 고점 부근이다라고 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수준 4.6에서 4.9% 사이 수준에서는 채권 ETF에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타이밍 한 9월 정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보고 있으니 그게 한 채권 가격에 반영되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전부터는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9월 빼기 3개월 하면 6월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타이밍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레벨 즉 가격적인 측면도 과거 미국채 10년이 고점이 10년이고 명목 성장률이 4.9 정도인데다가 지금 현재 4.6에서 4.7 정도니까 금리상으로 봤을 때에도 좀 고점 레벨에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도 무리가 없을 거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연초만 해도 어떤 전략을 썼었냐면요. 올해는 숏두레이션 좀 만기가 짧은 미국채 중심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좀 듀레이션을 늘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숏두레이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너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네. 그래서 롱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네.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할 때 네.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리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숏듀레이션보다는 롱듀레이션을 잡아서 네. 그 자본 차익을 좀 네. 누리자. 요게 이제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니까 아마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 미국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이런 말씀 하세요. 아야 그냥 미국은 하루짜리 이런 상품 가입해도 5% 주는데 뭐하러 내가 뭐 30년짜리 이런 거 뭐하러 해? 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더 큰 수익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덧붙여서 저 한국 국채는 어떻게 할까요? 한국 국채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최근에 시장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랐는데요. 네, 맞아요. 참고로 미국채가 미국채 10년이 5% 갔을 때 한국채 10년은 얼마 정도 갔었나요? 한국채도 그때 4%. 맞아요. 네. 거의 제 기억으로도 4%까지 갔었던 네. 걸로 기억나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잘 버티고 있다가 네, 이제 한국 GDP가 네, 서프라이즈로 잘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4월 네. 중에는.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매력이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저는 그 금리 좀 더 주는 미국채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네.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자체가 레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네, 그 쿠폰으로 먹을 수 있는 캐리 매력이 그렇죠. 네, 있어서 가치 금리가 10bp 하락한다라고 네. 하면 한국채보다는 미국채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요. 채권은 두 가지 수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채권 가격이 뭐 9,000원이다, 뭐 10,000원이다. 근데 금리가 떨어져서 10,000원이 11,000원 된다든지 이런 자본 차익을 노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채권은 본질적으로 이자를 받는 네. 쿠폰을 받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배당 수익 두 가지 수익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만기가 짧은 채권들은 그냥 만기까지 가서 그 채권 쿠폰만 먹는 캐리 수익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미국제 30년이라든지 이런 거 사자라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서 발생하는 자본 수익도 네. 꽤 클 테니까 이 부분도 노려라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채까지 봤고요. 저는 최근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금리는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9월에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GDP가 좀 좋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또 뒤로 미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더 빠르게 떨어질 위험보다는 네. 좀 덜 떨어질 위험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는 구간, 그러니까 가격이 천천히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네. 커버드 콜을 같이 매수하는 ETF. 그래서 코덱스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30년을 매수하고 네. 위클리 옵션으로 네. 위클리 옵션으로 그 미국채 30년을 기초자산으로 콜옵션을 매도해서 네.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그런 형태의 ETF예요. 결국 말씀하신 내용이랑 네. 일맥상통해요.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미국채 30년 매수해서 수익이 날 거고 네.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딜레이 된다면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그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네. 그런 류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앞에서 환율 얘기를 하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일단 환을 좀 오픈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왜? 주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환에 따른 그 손익이 기초자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주로 환 오픈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그 기초자산의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해지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은 해지를 하는 상품이에요.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해지로 그 환율 변동을 막아주는 전략이 네. 오히려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샘클라스 미국채 투자 전략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릴 때 네. 어떤 상품을 통해서 어떤 ETF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샘클라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